2019년 5월 28일 오후 3시 39분경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 경찰과 소방구급 대원들이 동시에 도착합니다. 딸과 연락이 안 돼서 집으로 찾아갔는데 죽은 것 같다는 가족의 신고 전화를 받은 것입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은 곧장 아파트 6층으로 찾아갔고 그곳에는 42살 최모 씨가 이불을 덮고 가지런히 누운 채 숨져 있었습니다. 사망한 최 씨는 예비 신부였는데 약혼자와 동거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반듯하게 누워있는 최 씨를 보고 급성심정지로 추정하며 그녀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는데 곧바로 수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 씨의 머리 뒤통수 쪽에 출혈이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머리카락에는 나뭇잎이 붙어 있었는데 주변을 살펴보던 경찰은 곳곳에 떨어져 있는 나뭇잎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침대 주변 바닥은 뭔가를 닦아낸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나뭇가지라든지 뭔가 좀 닦은 흔적 같은 거 일반 연쇄사건은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살인사건으로 보고 곧바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우선 최 씨 집을 비추는 CCTV를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CCTV 화면상에 수상한 점이 드러납니다. 신고가 들어오기 약 10시간 전인 새벽 5시 30분경 빨간색 모자를 쓰고 숨진 최 씨 집으로 들어가는 한 남성이 포착됐는데 정작 그가 나가는 모습은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또 약 45분 뒤인 새벽 6시 15분경 머리에 수건을 걸친 수상한 남성이 최 씨 집에서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CCTV에 담겨 있었는데 그가 최 씨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전날인 5월 27일 저녁 최 씨는 집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온 적이 없었는데 머리에 수건을 걸친 수상한 남성이 집 밖에서 최 씨를 질질 끌고 집 안으로 데려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최 씨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만 찍힌 빨간 모자의 남성과 머리에 수건을 쓴 남성이 동일 인물일 것으로 보고 용의자 특정에 나섰습니다. 우선 머리에 수건을 쓴 남성이 입은 옷이 숨진 최 씨 약혼자의 것이었기에 최 씨 약혼자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를 소환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 약혼자는 사건 발생 당일인 5월 28일 새벽 늦은 시간까지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는 알리바이가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그래서 문제의 CCTV 영상을 최 씨 약혼자에게 보여줬는데 그는 한참 동안 영상을 바라보다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제가 아는 사람 같은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 약혼자가 지목한 사람은 사건 발생 당일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던 회사 후배 36살 정모 씨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후배 정 씨의 위치를 파악하기 시작했고 사건 신고 3시간 만에 원룸에 있던 정 씨를 체포하게 됩니다. 후배 정 씨가 CCTV 속 인물과 동일인인 것을 확인한 경찰은 정 씨에 대해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과연 그날 결혼을 앞둔 최 씨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경찰 조사에서 정 씨의 진술은 이러했습니다. 사건 전날인 5월 27일 밤 12시경 순천시의 한 가정집에서 술자리가 시작됐는데 정 씨는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회사 선배인 최 씨 약혼자에게 술 마시러 오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화가 난 회사 선배가 즉각 달려와 서로 난투극이 벌어졌는데 직장 동료가 말리면서 싸움은 마무리됐습니다. 정 씨는 화해를 청하는 것처럼 선배에게 우리 집으로 가서 술 마시며 얘기하자고 말했고 새벽 2시 30분쯤 자신의 원룸에서 다시 선배를 밀어 쓰러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어 집안에 있던 빈 소주병을 깨 선배에게 들이대고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용히 살고 싶은데 왜 건드리냐, 내가 화나면 미친놈 된다고 위협했습니다. 놀란 선배는 결국 다른 회사 동료의 집으로 가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자신의 원룸에 혼자 남게 된 정 씨는 선배 집에 홀로 남아있을 약혼녀 최 씨를 떠올렸습니다. 얼마 전 선배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 씨는 결국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선배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 씨는 최 씨 집 호수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현관문의 특징은 알고 있었기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맨 꼭대기 층부터 한 층씩 아래로 내려오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올라갔는데 애가 식사실에 있는 거야. 그리고 마침내 6층에 도착했고 정 씨는 이곳이 최 씨 집이라는 사실을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최 씨는 새벽에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혹시 몰라 현관문 안전고리를 잠그고선 누구냐고 물으며 문을 살짝 열었는데 다름 아닌 약혼자의 직장 후배 정 씨였습니다. 얼마 전 다른 회사 동료들과 함께 집에 와서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어 안면이 있었습니다. 최 씨는 현관문 틈 사이로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었고
이에 정 씨는 선배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약혼자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는 말에 최 씨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최 씨는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무슨 일인지 물어봤고 정 씨는 약혼자인 선배와 싸웠다며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의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길어졌는데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최 씨는 이제 그만 집에 가라며 문을 열어주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최 씨가 현관문 쪽으로 향하며 정 씨에게 등을 보이는 순간 정 씨의 표정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정 씨는 곧장 최 씨 뒤로 다가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깜짝 놀란 최 씨는 바로 소리를 질렀고 그러자 정 씨는 손으로 최 씨의 입을 막고서는 그녀의 팔을 잡아 끌어 거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등 몸부림치며 저항했고 결국 정 씨는 최 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습니다. 이후 정 씨는 기절한 최 씨를 두고 물을 마시러 자리를 떴는데 이때 최 씨가 깨어나면서 다시 실랑이를 벌이다 최 씨가 아파트 6층 베란다에서 아래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가족들은 최 씨는 겁이 많아서 절대 6층 밖으로 뛰어내릴 성격이 아니다며 범인 정 씨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딸을 들어서 밖으로 던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런 내용으로 국민청원까지 냈는데 11만 명이 동의를 누르는 등 많은 이들의 공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해 최 씨가 직접 뛰어내린 장면을 봤느냐고 물었는데 최 씨는 네라고 대답했지만 거짓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정 씨가 최 씨를 직접 추락하게 한 것은 아니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추락이 일어난 경우에 그 전에 있었던 상처와 이게 혼재돼가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객관적 근거는 없다라는. 최 씨가 추락한 뒤 보인 정 씨의 행동은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접했던 경찰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 씨가 아래로 떨어지자 정 씨는 집안에 있던 최 씨 약혼자의 옷으로 갈아입고선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쓴 채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쓰러진 최 씨를 안거나 팔을 끌어 엘리베이터에 태웠고 다시 6층 최 씨 집으로 그녀를 옮겼습니다. 현장 CCTV를 확인하던 경찰은 이 과정에서 미약하게나마 움직이는 최 씨의 상태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손이나 팔 부분이 스스로 약간씩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뭔가 말을 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6층에서 떨어진 최 씨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1층 화단의 우거진 나무들과 비가 와서 축축하게 젖은 땅바닥이 떨어질 때의 충격을 완화했기 때문으로 추정했습니다. 집으로 끌려간 최 씨는 더 이상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됐는데 정 씨는 차마 짐승도 하지 않을 몹쓸 짓을 저지른 뒤 결국엔 최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왜 죽어가는 사람에게 잔혹한 성범죄를 저질렀냐고 물었는데 정 씨는 누나의 생명보다 제 육정이 더 앞섰다고 말해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 정 씨는 6층에서 화단으로 떨어지면서 최 씨 몸에 붙은 나뭇잎을 침대 밑으로 쓸어넣어 사건 흔적을 치웠고 최 씨 약혼자의 슬리퍼를 신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때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우산을 쓰고 계단을 통해 아파트를 내려왔고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집 앞에서 주머니에 넣어온 자신의 슬리퍼로 갈아 신고 최 씨 약혼자 슬리퍼는 옆에 놓인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어 범행을 은폐했습니다. 경찰의 끈질긴 추적에 정 씨는 마침내 체포됐는데 정 씨의 실체를 알고는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정 씨는 동종범죄 전력이 3차례나 있었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전자발찌까지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18살 때인 2001년 19세 여성을 성폭행하며 폭력을 저질렀고 이 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007년 또다시 여성을 성폭행하고 전치육주에 상처를 입히면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만기 출소한 지 5개월 만인 2013년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는데 성폭행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던 다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폭력을 휘둘러 결국 징역 5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고는 출소한 지 다시 7개월 만에 최 씨를 강간 살해한 것인데 모든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이나 출소 반년 만에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입니다. 이처럼 정 씨의 위험성을 파악한 검찰이 2013년 범행 당시 정 씨에게 화학적 것의 치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성도착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화학적 것의 치료란 성충동 약물 치료라고도 하는데 약물을 투여해 생식능력을 2차 성징 이전 또는 폐경기 이후 상태로 낮추는 것으로 이 치료 중 성범죄 재범률은 0%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화학적 거세 치료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률상 성도착증 상태임이 증명돼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착증 진단 방법은 설문조사를 작성해 평가하는 것이라 범인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 씨를 담당했던 감정인은 정 씨가 방어적 태도를 보여서 성도착 여부를 본 검사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웠다며 특히 변태성욕 진단 관련한 질문에 대해 정 씨는 대부분 흥미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화학적 거세 치료를 피한 정 씨는 결국 또다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정 씨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숨진 최 씨의 팔순 아버지는 머리가 깨지고 얼굴에 피가 줄줄 흐르는 우리 딸을 질질 끌고 아파트로 들어와 유린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리고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검찰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2019년 10월 1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최 씨는 극도의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최 씨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지만 정 씨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정 씨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위험성이 몹시 커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정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020년 2월 20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면서 무기징역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후 대법원의 상고는 하지 않아 정 씨는 무기징역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사이코패스 감정 결과 정 씨는 29점을 받았는데 어금니 아빠로 불린 이영학이 25점, 정유정과 강호순이 27점, 아동 성범죄자 조도순이 29점인 것을 볼 때 굉장히 높은 점수라며 재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정 씨가 강간 후 살인까지 저지른 것을 보고 시민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사건 이후 전자발찌 착용자의 야간 외출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했고 전자발찌와 CCTV를 연계해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회로부터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이 사건으로 약혼녀 최 씨는 끔찍하고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큰 죄를 저지른 정 씨는 감옥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